자, 그런데 조선은 우리 역사의 본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조선은 예외적입니다. 조선 500년은 우리 역사의 예외였어요. 어떤 면에서? 상업의 불모지라고 한 면에서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고려 보면 상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신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신라 대상인 아시죠? 장보고. 네. 또 조선이 지나고 나서 잠깐 대한제국기도 그랬었고 또 일제 때도 그랬고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다 상인의 시대입니다. 이게. 그런데 조선이 예외예요. 그러면 다른 시대는 어땠을까?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고려. 고려 태조 왕건 918년에 고려를 세웁니다. 자, 고려 태조 왕건의 집안은 무역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작재건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름이 작재건이라고 하는 왕씨가 아니에요. 작재건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작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운데가 황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아마도 추측컨대는 그래서 아마 왕건이 태조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그 가문을 아마 뭐 어떻게 좀 치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왕씨라고 하는 것도요. 왕씨라고 하는 것도 원래부터 그렇게 왕씨가 있었던 게 아니고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 그 중국 가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중국 가서 활동하던 그 신라 사람들은 성씨를 왕씨하고 또 다른 한 성씨를 많이 썼대요. 또 다른 씨가 뭘까요? 장보고의 장씨입니다. 장씨와 왕씨를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 미국 가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뭐 스티븐 킴이니 무슨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성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러더군요. 아무튼 왕건의 집안이 무역하는 집안, 상인의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업을 중시하던 해상 호족 세력, 그 왕건을 해상 호족 세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또 다른 해상 호족 세력과 손을 잡았던 견훤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왕건이 이기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해상 호족 세력이 그 왕건 쪽으로 붙었거든요. 그러면서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그래서 왕건이 이제 나라를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들이 세운 고려, 거기에 수도 개경입니다. 이거는 개경 복원 사진인데 이거 드라마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들어갔겠죠. 아무튼 근데 상당한 고증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개경 사진입니다. 한때 인구가 50만이었대요. 한참 때 인구가 50만이었는데 그러면 한창 때의 한양의 인구는 얼마였을까? 세종조 그 무렵에 10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고려 수도 개경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을 하실 거예요. 이 개경은 국제 자유무역 도시였고요. 이 무역을 담당하던 항구는 병란도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개경에서 한 10km 떨어져 있는 그 항구인데 이 예성강 입구의 그 병란도라고 하는 데는 송나라 상인들이 늘 수시로 들락날락했고 그리고 11세기 1024년부터 해가지고 11세기에는 아라비아 상인도 직접 3번이나 들어오죠.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영어 이름 코리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려입니다. 고려고 이때 이름이 나간 거예요. 이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저기 동방에 어디 가면 고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서방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다 고려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느 정도나 국제 교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고려 가요가 하나 있죠. 쌍화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쌍화점이라고 하는 고려 가요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쌍화라고 하는 게 만두로 해석이 된대요. 근데 최근에는 저게 쌍화가 만두가 아니라 무슨 그 아라비아산 그런 장신구나 뭐 이런 거일지도 모르겠다는 뭐 그런 추측들이 있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쌍화집에 가서 쌍화집에 쌍화 사러 갔더니만 회회압이 내 손목을 쥐었어요. 예, 유혹을 하는 모양입니다. 회회아비가. 이 소문이 가게 밖에 나며 들며 하면 다로로 거디라고 하는 건 요즘에 보면 꿍따리 샤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뜻이 없는 그런 거죠. 조그마한 새끼 광대 네 마리라 하리라 뭐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회회아비라고 하는 사람이 가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려시대 개경에. 회회아비는 뭐냐면 위구르 사람이에요.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네. 위구르 사람, 아라비아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서는 이제 가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개경은 국제화된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조선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런 개방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회회아비가 위구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회회아비를 뿌리로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신현준 잘생겼어요? 별로 안 잘생겼는데 진짜 잘생겼어요, 이 사람은. 야, 네. 배용준은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의 본관은 덕수고요. 덕수 장씨입니다. 네. 장동건 맞습니다. 덕수 장씨 장동건입니다. 예.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요? 네, 박종훈입니다. 박종훈 선생님. 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시죠. 네. 덕수장 씨가 진짜 위구르 사람입니다. 네, 위구르 사람인데 그 고려 충렬왕 때 그 몽골의 공주를 따라온 그런 이제 벼슬아치였던가 봐요. 근데 이제 위구르 출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아예 정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집안들을 다 보면요, 이목구비가 뚜렷해요. 장동건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 같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고려만 그렇습니까? 신라는 어땠어요? 신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주의 그 귀족들이, 진골, 성골 그 귀족들이 로마제 유리 공예 제품을 쓰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개방이 되어 있었던 그런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 있던 나라들은 다 작은 나라들이잖아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신라 때 중국에 있던 정권이 뭐죠? 당이잖아요, 당. 당이 굉장히 개방되어 있던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이민 가가지고서 뭐 하고 뭐 하듯이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이민 가든가 아니면 거기 가서 뭐 정착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든가 이렇게 많이 했던 것이죠. 네. 그 사람 중에 위대한 상인이 바로 이 장보고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고, 이 장보고는 790년경에 태어난 걸로 아마 이렇게 되게 추정이 됩니다만은
근데 828년에 이 사람의 30대 또는 40대 초반에 청해진, 지금 완도에다가 이제 청해진이라고 하는 이런 군사기지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근데 군사기지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무역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해상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그러니까 그 뒤집기만 하면 그건 바로 해적이었어요. 상대편이 만만하면 해적질이고요. 뺏는 거죠. 상대가 만만치 않으면 거래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해상무역의 본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왕건도 그렇고 견훤도 그렇고 보면 다 해상 호족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왜구도 다 비슷한 겁니다. 신라 해적들도 그렇고. 이 해상 호족 세력들이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해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역상이기도 하고 뭐 그런 성격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장보고는 그럼 뭘 했느냐? 뺏는 걸 못하게 한 겁니다. 누구도 뺏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만 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동아시아 일대의 무역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신라, 당나라를 연결하는 이 거대한 이 부의 벨트가 자유무역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장보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보고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이 삼국유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보고가 왕한테 대들잖아요. 왕을 쥐고 흔들잖아요. 거기다가 장보고가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골품제도를 다 뒤바꾸려고 합니다. 골품제도 여러분 아시죠? 진골, 성골 뭐 이렇게 내려가는 그 귀족제도 있잖아요. 그걸 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보고가. 왜? 자기는 그게 아니거든. 자기는 그게 아니거든. 그래, 야, 뭐 태어난 걸 진골로 태어나든 성골로 태어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돈 벌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장보고는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까 신라의 진골, 성골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왕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이제 장보고를 암살을 하지요. 841년입니다. 근데 그 장보고 때문에 이 신라로부터 이 중국 당에로 일본 이렇게 이어지는 또 위로 올라가서는 발해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무역로, 교역로가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이렇게 교역이 이루어지게 됐고 거기에서 굉장한 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신라방이라고 하는 것, 그죠? 여기 보면 신라방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여기 이제 있는 걸,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신라방들인데요. 이것은 신라 사람들이 거기 집단으로 가서 모여 살던 데죠. 네. 그 신라방과 청해진과 또 일본과 이런 것들이 쭉 연결돼 가지고 거대한 동아시아 상권이 이렇게 형성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의 최첨단 제품이 뭐였냐면 청자였습니다. 청자. 나중에 고려 시대에 만드는 그 청자가 중국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도 신라 때부터도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흉내내기 위해서 그 중국 도공들을 어떻게든 아무튼 그 기술을 빼와 가지고서 여기 해남, 강진 이런 데다가 이제 도자기 요를 만듭니다. 도자기 가마를 장보고가. 그리고 그 해남 강진이 그 후로도 한참 동안 그러니까 도자기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랬었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다 일본으로 납치되고 이제 뭐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거죠. 이제 이것은 그 신라방이라고 하는 곳의 상상도입니다. 자, 그래서 장보고가 이렇게 죽어요. 장보고가 죽으면서 이 청해진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해상 교역 루트도 다 와해가 돼버리고 맙니다. 왜? 그 루트는 무엇에 의해서 유지가 됐냐면 군사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라 왕이 장보고의 군사력을 완전히 다 해체를 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청해진에 살고 있던 사람도 다 김제로, 벽골제라고 하는데 지금의 김제입니다. 김제로 다 강제로 이주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청해진은 다 없어지죠. 그리고
당나라나 또는 일본에 있던 신라 상인들은 다 일본으로 귀화를 하든가 당나라로 귀화를 하든가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의 어느 사찰에서는요, 장보고를 일본인으로 봤던데요. 장보고가 일본인이라고 그 이야기하는, 일본이라고 하면서 모시고 그렇게 거기다가 뭐 절도 하고 그러는 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는. 예. 그러니까 장보고라는 사람이 그 활동 범위가 워낙 넓었고 사실은 요즘으로 따지면 코스모폴리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다국적이랄까요? 뭐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근거지는 신라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죽고 이 장보고가 그래서 죽고 이 청해진 세력들이 다 와해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한 1, 20년 이제 바다는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공백이 생기는데 그 공백을 메우고 나오는 해상 호족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호족 세력이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해적이고 한편으로는 무역상이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해상 호족 세력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거예요. 자, 그게 누구냐면 송악의 왕건이라든가 영암의 최지몽, 백주의 유상희, 정주의 유천공, 순천의 박영구 뭐 이런 사람인데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는 사람은 왕건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이 정주는 여기고 송악은 여기고 백주는 여기고 순천, 영암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왕건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918년에 상인의 나라 고려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고려의 수도 개경이라고 하는 것은 50만이라고 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웠고 또 고려 개경이 굉장히 특이했던 것은 옷으로 이 복식으로 신분 차별을 하지 않았답니다. 신라만 하더라도요. 진골이냐 성골이냐 뭐냐에 따라서 옷이 다 달랐어요. 그 위에 신분의 옷을 입으면 그것은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무엄한 일이었죠. 그런데 고려에서는 어땠느냐? 돈만 있으면 아무 옷이나 입어도 괜찮았대요. 그게 고려였답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사회인 것이죠. 돈이면 다 되는 사회. 지금 들으셔도 여러분 개탄스럽지요. 당연히 그때는 더 개탄스러웠던 겁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대부들인 겁니다. 사대부. 사대부, 사자는 선비사지요.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책 읽는 사람이 사예요. 대부는 공무원, 정치인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책 읽으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대부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먹물이죠. 네, 먹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왜? 먹고 살만 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장사치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지금도 박사들은 장사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기업가들. 네,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돈 좀 벌었다고 말이야 뭐 이러냐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때는 더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대부들이 왕한테 계속해서 상소를 합니다. 뭐라고? 상인들한테 벼슬을 주지 마세요. 상인들을 멀리하세요. 상인들을 억제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이게 학문적으로도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주자학이고 성리학인 겁니다. 주자학, 성리학의 기본은 뭐냐? 여기는 무본억말이라고 하는 거였죠. 무본억말. 본을 무라고 하는 거는 무실역행할 때 그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을 열심히 하고 말은 억제해라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 본은 뭐냐면 농업이고 말은 뭐냐면 상업인 거예요. 상업을 억제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리학, 주자학의
기본 원리인 겁니다. 상업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부들이 다 그 학문을 하고 그게 자기들 취향에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왕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대부들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비전이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도전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정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전을 비롯한 사대부들이 꿈꾸는 나라는 주나라였습니다. 주나라. 중국의 주나라. 중국의 공자님이 이상사회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나라. 그 주나라는 토지 국유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지를 백성들에게는 사용권만 주는 겁니다. 사용권만 주는 거죠. 자, 그런 나라를 이 땅에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원시 공산사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공자님이 이상으로 삼았던 그 나라는 원시 공산사회. 그래서 백성들은 임금의 도구 같은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면 임금님이 착해야 돼. 임금님이 착해서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돼. 백성들은 제대로 판단도 할 줄 몰라. 이런 사회를 꿈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주자학, 성리학이 꿈꾸던 사회였고 사대부들은 다 그걸 원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퀴즈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퀴즈입니다. 요 퀴즈까지만 하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자, 정도전, 드라마 정도전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병사들이, 이거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있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나눠 놓은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자기들 곡괭이 하나씩을 다 던집니다. 자, 이게 뭘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기 땅을 9개로 나누어서 각각 바깥에 있는 거를 한 사람씩 경작을 하고 경작권만 가지는 거죠. 가운데는 니네들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는 임금님한테 바쳐라라는 거예요. 이게 주나라의 이상향, 주나라의 기본적인 토지 제도였던 겁니다. 자, 퀴즈입니다. 주나라의 이상적인 이 토지 제도의 이름이 뭘까요? 네, 저기 뒤에 학생 같으신데요? 네. 정전제. 무슨 뜻입니까? 오, 대단하십니다. 우물정자 정전제입니다. 맞으셨습니다. 나와서 받아가시겠어요? 제가 이걸 통과할 수는 없으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태식 씨. 학생이세요? 네, 경희대학교 학생입니다. 오, 경희대 멋집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우물정자입니다. 그죠? 우물정자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는 백성들이 경작을 하고 가운데 있는 이것은 공동 경작을 해가지고 이걸 나라님한테 바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나라의 기본적인 토지 제도였고 조선에도 이걸 하고 싶었던 겁니다. 조선에도 이걸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대부들이 그런 이상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정전제를 기본으로 하는, 토지 국유제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고려의 토지는 어땠느냐? 뭐 다 그 사유재산으로 이렇게 소유가 된 것들이 많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대부들은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다 국유화해서 우물정자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공자님이 얘기했던 대로 주나라 방식대로 그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었죠. 그런데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이 뭐냐? 명이 생긴 거예요. 주원장이 홍건족에 난 뭐 이런 것들을 다 평정을 하고 그리고 중국의 중원을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그때까지 중국의 중원을 장악하고 있던 몽골족,
원을 고비 사막으로 추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명나라가 된 겁니다. 이 명나라는 사대부들이 원했듯이 성리학, 주자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 사대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원군을 얻은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명나라는 상업을 싫어하는 나라였습니다. 상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주자학대로. 예. 자, 그렇죠. 그때 사대부의 우두머리, 사대부의 떠오르는 태양은 바로 정도전이었고요. 정도전은 그러면 어떻게 이 명을 업고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이상향의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자면 무력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 무력을 나한테 제공해 줄 사람이 누구냐? 그걸 이성계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정도전과 이성계가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무렵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명이 여기에 이 요동을 폐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요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무역 대상지였던 겁니다. 저기에 여진족도 살고 있었고 뭐 한족도 있었고 신라 고려 사람들도 거기 가서 있었고 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 상인들은 이 요동하고 교역을 해야 뭔가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명이 이 요동을 폐쇄를 해버리고 맙니다. 명을 폐쇄를 하는 거예요. 이 요동을. 자, 그러니까 고려의 기득권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큰일 났거든요. 큰일 났거든요. 어떻게든지 이 요동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동 정벌이라고 하는 것을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했던 무신은 최영이었고 또 그걸 뒷받침해주고 승인했던 사람은 고려의 우왕이었고 그랬던 거예요.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 요동 정벌을 한다. 자, 근데 선봉은 누가 설 것이냐? 그걸 이제 이성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를 선봉을 세워가지고 요동 정벌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요동 정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명하고 부딪히는 일이었어요. 명나라의 군사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데 이성계는 정도전과 마찬가지로 명하고 부딪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명하고 손을 잡고 명나라 같은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런 공산사회, 원시 공산사회, 토지 국유화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다.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화도 회군입니다. 그래서 위화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압록강 가운데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그러니까 압록강을 건너가지 않고 위화도까지 그 섬까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실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 떠오르는 태양인 명나라와 맞서가지고 전쟁을 벌인다? 그거는 어쩌면 고려 전체가 다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고, 거기다가 우리 다 알고 있듯이 그때 뭐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후도 안 좋았고 뭐 그런 요인들도 있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욱더 큰 요인은 명나라와 손을 잡고 명과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던 그들의 사대부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를 돌려서 오히려 고려를 쳤던 것이죠. 예, 그래서 1388년 정도전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이라고 하는 이 쿠데타를 벌이게 되고, 그리고 이 고려 땅에서는 드디어 무본억말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390년에 중국과 무역을 하던 상인들 12명인가가 잡혀가지고 그대로 재판도 없이 그 자리에서 차명을 당합니다. 왜? 상업은 안 되는 일이거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개성상인들 그 전에는 그 개경에서 떵떵거리고 장사하던 사람이었어요. 개경의 그 저작거리라고 하는 게 심지어는 그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그 저작거리에서 무신 양패가 갈려가지고 2,000명이나 되는 병사가 그 저작거리에서 싸움을 벌였다고 할 정도로 거리가 넓은 겁니다. 2,000명이 모여가지고 싸울 정도면 얼마나 거리가 넓었겠어요. 네. 그런 저작거리가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개경이 폐쇄되고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조선에 동조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짐지고 돌아다니는 장사꾼이 되는 거죠. 개성상인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개성상인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인들, 소위 송상이라고 하는 걸로 나중에 불리게 되는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